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투자를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입니다. 시장이 올해 좀 회복이 돼서 다행인데요. 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사실 수익을 공평하게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이시죠.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약간 짧게. 2020년, 21년은 그 코로나 이후 대단한 강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학개미. 작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장. 올해 2023년 지금 4월을 지나면서 지금 장은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작년이 너무 과매도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그냥 크게 올라갈 여지도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 저점을 뭐 작년 9월 이렇게 깰 여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에는 박스권 하에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 도는 그런 한 해가 여전히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날 마침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은 사실은 컨퍼런스 콜도 아니거든요. 오늘 분기 그냥 잠정 실적 발표인데 자료에다가 뭐 그런 얘기를 흘렸다는 거는 삼성전자도 이제 좀 다급한 바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가 오셨는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감산을 여쭤봐야 되는 저의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그거는 결국 그렇게 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뭐 바뀔 거냐, 결국 삼성전자 가면 대형주 지수가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뭐 오늘의 최고의 핫 이슈인데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 실적이 예고되기 전부터 실적은 이미 뭐 안중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최악의 상황, 최악의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숫자의 정도의 차이지. 다만 이제 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털 수 있을 것이냐 문제에서 결국에 시장이 바라던 건 가장 이 공급량이 많은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줘야 다 같이 살아남고 재고를 털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실적의 문제도 있지만 현금이 잠기면서 재무가 좀 어려워지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 결국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반응을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 상황 자체가 뭐 얼마나 이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냐에선 또 과도한 기대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매도 있는 상태가 좀 풀렸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이어서 그 코멘트를 들었고요. 또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전쟁, 그 다음에 코로나 공급망 이슈 등으로 해서 물가가 올랐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금리, 은행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도 좀 멈췄고 그러다니까 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헷갈립니다. 지금 그 거시 환경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사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가 과거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오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들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고평가된 주식들이 거품이 꺼지는 보통 이렇게 거품을 꺼트리고 가는데 올해 같은 국면은 뭐 더 올라가는 여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겁니다. 여기서 더 올리지는 못할 텐데 문제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한 고리들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지방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항상 이런 이슈들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최악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과거에 그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런 사건들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이슈는 뭐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뉴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요 정도의 이슈는 좀 그때그때의 시장이 좀 올랐냐 떨어졌느냐 혹은 이슈가 좀 중첩돼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 이슈가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위기를 거론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책을 다시 개정은 아니죠. 새 책을 이제 오랜만에 쓰셔서 책을 저도 내용을 읽고 있는데 아주 여러 그 의미 있는 그 센텐스 가운데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그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항상 위기스럽죠. 그다음에 위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었던 소위 실리콘밸리 은행 그 사태, 그 여진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과거처럼 시스템 붕괴할 그런 위기는 아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산불이 나면 이게 이제 전체 메인 숲이 이렇게 타는 경우와 아니면은 그 가장자리 쪽에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지방은행이라는 말이 함축이 되어 있듯이 여기가 이제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온 하면서 나온 사태고요. 그래서 빅뱅크들이 사실 안전한 이상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리스크는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지방은행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게다가 여기 있는 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시 빅뱅크로 예치가 되면서 그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라고는 해도 이게 국지적인 이슈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의 이슈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도 그렇고 사실 한국도 그렇고 위기를 연달아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측하는 위기는 실제로는 반작용에 의해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 관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는 사실은 미국의 그런 지방은행의 사태, 그게 사실 유럽은 좀 흔들었는데요. 국내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이제 PF 우려 이런 것들이 작년 가을에 있던 걸 조금 사실은 뭐 해결하면서 눌러놓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나 그런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겠죠, 증권사나 이런 쪽의 우려들은 사실 사석에서는 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동산 금융이 사실 주식시장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크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항상 예의주시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그 뒷단에 있는 금융들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에 기대가 없으면 본 PF가 결성이 잘 안 되고, 그럼 또 브릿지론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공매로 넘어가 약순환이 생기는데,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약한 고리는 뭐 브릿지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과도하게 뭐 대출이 나가거나 한 곳들은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것이고요. 그거를 얼마나 당국에서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약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를 연착륙시킬 거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뭐 부동산 금융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위험한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산 구성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자체 이슈로도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이슈인데, 부동산 금융 말씀하신 대로 PF 같은 곳들은 좀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올해 시장 흐름들을 당초에는 이제 전약, 지난해 워낙 소위 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용어로 지난해 좀 많이 쩔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반기 어렵고, 네, 그 흐름으로 전약 좋아지지 않겠어 하반기 전약 후강을 예측했는데 너무 전강이 지금 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약간 조정된 시각들은 1분기 강했고 여름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하반기쯤 끌어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지만 뭐 항상 5월 이런 때 여름이 약하다 그래가지고요. 비중을 조금 그런 시각에서 비논리적인가? 조금 줄여서 가는 것도 좋을까요? 연초가 되면 제가 종목쟁임에도 불구하고 네. 항상 이제 예측을 물어보십니다. 네, 어떻게 네. 될 것 같으냐? 네. 그러면 제가 뉴스를 보다가 대부분 뭐 상저하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고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의 맞거든요. 네. 네, 이게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주식시장이 능멸의 대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을 능멸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이슈는 오지 않고 모두가 예상하는 바의 반대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하반기 예측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러한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대비해서 희한하게 주가가 잘 버티는, 반대로 2년 전에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좀 안 되고 이런 이제 반대 현상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국면이 전환이 되는 시기다. 그리고 주로 이런 때는 순환매가 많이 돌아가고 어떤 특정한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이슈와 나쁜 실적에서 탈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돌기 때문에 조금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분산의 정도도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뭐 과거처럼 어느 특정 시기에 급하게 시장이 빠지는 이런 것들은 최근 1, 2년간에 벌어졌던 일이지 지금 국면에서 이 국면 전환 기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수가 막 오를 때야 뭐 함께 오르지만 뭐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뭐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날아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르는 장이야 좋겠지만 반대로 이제 막 떨어지는 장은 사실은 뭐 또 대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오히려 지수는 작년에 많이 밀어낸 거를 되돌리는 구간에 위로 막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혹은 투자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네, 뭐 보통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눈치 빠르고 기민하신 분들은 네. 그 웨인 그레츠키라는 그 아이스하키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폭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폭이 네. 가는 곳으로 가라고 예. 거기를 먼저 선점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순환매의 가장 사실 치트키 같은 건데 네.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자기가 잘 알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야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그 차가 갈 때도 차선 자꾸 바꾸면 이상하게 내가 옮기면 이쪽으로 그 길이 맞아요. 빠지고 네. 다시 오면은 또 이쪽 길이 빠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자기 차선만 유지를 해도 저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략 가기 전에 시장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물론 이제 뭐 거시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자의 성향이긴 합니다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 우리가 변수들을 얘기했습니다. 금리도 얘기했고 뭐 물가는 자세히 언급은 안 했지만 위기 이런 거 했는데 남은 시간에 조금 이런 건 좀 잘 팔로우하면서 봐야겠다, 봐야 한다 그런 것들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전체 그냥 틀, 곡,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전체 틀에서 볼 때는 네. 항상 시장은 이 주도주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주도주의 모습이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과거 한 몇 년간 이어졌던 그 장세에서는 좀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것만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네. 거가 거기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의 장세에서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못할 겁니다. 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 거보다는 숫자하고 내러티브가 같이 가는 종목이 주도주의 반열에 오를 텐데 현재로서는 사실 2차 전지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주도주가 있으면은 그 외에 또 그늘이 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계속 소위 말하는 쩌는 구간이 계속 될 거냐. 사실 지금 장세에서는 저는 이쪽도 그렇게 뭐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순환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보이는 산업들 그게 꼭 대기업이 주도하거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잘 될 거라는 느낌을 주는 곳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K-팝, K-드라마 그리고 K-에스테틱 그리고 작년에 제가 추가한 K-방산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그런 산업들도 좀 같이 두루두루 보시는 게 한쪽 예를 들면 삼성전자 2차 전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두루두루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전략이나 섹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1년 만에 신작 책을 내셨는데 책 얘기하면 또 책 선전하려고 왔어. 그러실까봐 보시는 분에 그러려고 따라서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뭐 최진철 대표님은 뼛속까지 가치 투자자니까,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답을 좀 여쭤보면,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 대표 기업인데요. 오늘 뭐 실적, 1분기 실적 이런 걸 떠나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그 투자는 사실 뭐 우리가 그 삼성전자를 많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자로서 최 대표님이나 그 VIP에서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접근하세요? 일단 기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 연간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뭐 투자를 하는데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안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그리고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리고 뭐 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투자를 했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반론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식으로서의 속성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쉽게 보려면 굉장히 쉬운 주식입니다. 그냥 뭐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 부문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기순환,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맞춰서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가치 투자적으로 접근하면은 저희는 소위 말하는 미스프라이싱, 가격이 잘못 매겨진 걸 찾는 비효율성을 오히려 즐기는 투자인데
이 국제적인 주식으로서 온 세계 투자자들이 다 이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과 가치의 예. 괴리가 크게 나기 어려운 주식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시클리컬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사실 대부분 선반영이 돼서 네. 그거에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지나고 보면 시장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희는 삼성전자 자체를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넓은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취향에 맞고 그리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어떤 부품을 더 기술적 변화에서 많이 쓰게 된다든지 혹은 반도체의 시황 변동에 비해서 뭐 반도체 소재처럼 예. 좀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자가 굉장히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작은 회사지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좀 운동장을 넓게 써서 보는 접근 방법을 저희는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를 드실 때 주로 이제 광어를 많이 드시긴 하시지만 네. 뭐 두루두루 뭐 계절에 따라서 네. 이렇게 생선을 그 제철 생선을 드시는 것도 그렇게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따라가지만 그거보다 주식으로서 예.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그 IT 종목들 저희가 IT를 싫어하지 않고요. 저희가 원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면 IT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희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자를 장기적으로 보면 뭐 안전하고 그리고 그게 크게 고민 없이 가져갈 수 있지만 좀 더 고민을 하고 액티브하게 접근한다면 뭐 생태계 안에서 더 좋은 종목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2차 전지 질문을 드려야 돼서 이제 최진철 대표님께 실연의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워낙 사실은 그 항상 시장은 쏠림이 있죠, 그죠? 쏠림이 있는 환경이 특별히 올해는 더 조성된 거죠, 그죠? 제한된 에너지, 제한된 성장 이런 쪽에서 2차 전지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실 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도 냈는데 2차 전지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가면 좋을까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이제 VIP 자산운용은 IT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성장주 별로 예, 안 좋아하고 성장주도 안 좋아하고 네. 뭐 2차 전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 네. 근데 제가 보통은 나와서 좀 이해가 가능한 종목들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2차 전지만 보는 애널리스트가 내부에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이미 이거는 뭐 올해 갑자기 들어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서부터 커질 산업. 다만 이게 언제부터 숫자를 뽑아낼 것인가 혹은 그 생태계 안에서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미래가 아니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원하는 속성을 가진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만 하는 회사도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하면서 2차 전지를 추가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뭐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차 전지 쪽에 이미 투자를 집행해서 그게 나쁘지 않다. 저희 이런 상황이. 다만 이제 너무 쏠리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의 그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가치 투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거보단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게 아무래도 좀 모멘텀을 모시고 가는 투자자랑 가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랑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물어봐야 되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VIP 자산 운용에 대한 가치 투자자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요. 저는 뭐 VIP도 사실은 very important people인 줄 알았었어요. VIP 우리가 안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렇죠? VIP 자산 운용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value 인베스트먼트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 예. 네, 그게 VIP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런 그 철학을 못 알아봐 드렸는지.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큰 흐름에서 보면 뭐 약세장에 대처하는 방법, 강세장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약세장은 아니고 올해는 그렇잖아요. 강세장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제한적인 장세잖아요, 지금. 그런 쪽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에 대처하는 법을 조금 더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쭤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21년 전에 제가 한국형 가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냈을 때 뭐 지금보다 또 훨씬 이제 주식이 쌌었고 싼 주식을 삽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리레이팅이 이제 되어 왔는데 또 그 20년의 기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 그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고 조바심과 질투심을 발휘한다는 게 이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약세장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이 탐욕과 공포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랑장에서 그냥 계속 가기만 할 것 같아서 계속 있다가 또 이제 꼬꾸라진다든지 이런 어떤 탐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제가 책에서 이제 소외감 대처법이라는 챕터에 가장 맞는 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엄청난 약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이 찍힌다 이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는 좀 부럽다, 좀 질투심이 생긴다. 지금이라도 저걸 가야 되나 뭐 이런 네. 고민일 텐데 그게 이제 소외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소외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 내 길은 따로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직업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일을 하지만 항상 이제 그 시기마다 잘 되는 직업들을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길에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좀 더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 길이 맞다는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소외감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차선을 너무 많이 바꾸지 네. 말고 그냥 자기 차선을 유지해라. 그게 지금 장세에서 소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강세장, 약세장 대처법보다 장이 다르니까 소외감을 대처하는 극복하는 방법, 물린 주식을 대처하는 방법 이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외감은 결국은 자기의 차선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고 시장 평균 정도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면 된다, 그죠? 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네. 그 엄청난 그 상승하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분 좋게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막 계속 또 올라가니까 그걸 뒤늦게 또 샀다가 완전히 전 재산을 날렸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네. 있는데 실제로 저도 지난 20년간 그런 질투심과 소외감을 참지 못하고 이제 끝자락에서 움직였던 분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거를 너무 많이 사실 목격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소외감을 저 나름대로는 극복을 하고 저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경험이 좀 필요하겠지만 간접 경험이나 많은 분들의 또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극복을 해 나가셔야지 그거를 원칙을 어기고 함부로 움직이시면은 또 좀 시장에 능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손실난 주식 대처하는 법. 그러니까 주식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물렸다 주식에 물린 주식 대처하는 법. 또 어떤 분들은 뭐 수익 난 것을 또 이렇게 수익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천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닐 수도 있어서 어쨌든 손실난 주식 이렇게 소위 물렸다고 표현하는 주식 대처법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그 평가손이라고 하는 게 손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빠질 때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깨끗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거다라는 믿음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가치가 아니라 내 원금을 회복하는 거가 목표가 되고 그게 마치 이제 그 주식이 거기 도달해야지 내가 마음을 다치지 않고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린 주식의 그 금액만큼, 현재 금액만큼이 나한테 현금으로 있더라도 이 주식을 다시 사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물린 거고요. 아니야, 나는 이 주식 확신이 있어. 이건 그냥 평가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물린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사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서 뭐 이게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올바른 답을 꺼내는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쪽을 좀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략이나 관심 있는 섹터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나 2차 전지나 지금 뭐 화제가 되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 종목이니까 그리고 현재 주도주니까 관심을 갖되 저는 조금 더 넓은 운동장을 쓰자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표 기업이나 가장 크고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른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산업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 산업의 후방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일컬어서 저희가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상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기보다는 생태계에 대한 공부는 하되 좀 더 가격이 덜 반영되어 있는 혹은 대표 종목보다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더 나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를 충분히 공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동장을 넓게 쓰자. 오늘 이제 마지막 들은 아이디어였습니다.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 오늘 딥사이트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